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요, 바로 이 책이에요. 어떻게 지내요?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내게 필요한 건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이야. 타인을 평가할 때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디트리 보네퍼의 말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이제 이 소설을 통해 알게 된 시몬 베유의 말도 함께 기억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일이라는 것. 이 작품은 저 물음의 소설적 실천이다. 말기암 환자인 친구가 스스로 삶을 끝내는 일에 곁을 지키는 중인 서술자는 지금 세계의 존재자들이 자신의 고통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기 시작한다. 네, 문학평론가 신형철님께서 이렇게 책 뒷부분에 써주신 걸 제가 좀 읽어봤고요. 문화평론가 신영철님께서 이제 추천을 해주셨고요. 지은이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그리드 누네즈,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1995년 장편 소설 A Father on the Breath of God를 시작으로 8편의 장편 소설을 비롯해 수전 손택을 회고한 산문 우리가 사는 방식을 펴냈다. 2018년 친구로 전미 도서상을 수상했으며 그 외 화이팅상, 로슨솔 가족재단상, 로마 문학상 등을 받았고 베를린상 펠로십, 구겐하임 펠로십에 선정된 바 있다. 네, 오늘은 이 책을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저도 소설을 좀 가끔씩 읽는 편인데 이 책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궁금하죠? 첫 번째 장부터 제가 낭독을 할 건데요. 마지막 장까지 한 권의 책을 모두 다 낭독할 수는 없고요. 일부만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지내요? 시그리드 누네즈 장편 소설. 출판사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1부. 이웃을 오로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시몬 베유. 한 남자의 강연을 들으러 갔다. 대학 교정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그는 교수였지만 다른 지역 다른 대학의 교수였다. 그해 초에 국제적인 상을 받은 유명한 작가이기도 했다.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연이었지만 강당은 반 정도만 차 있었다. 나 자신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면 그곳 청중 사이에 끼어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도시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친구가 암에 걸려 그 특정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난 그 친구를 보러 왔다.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병이 위중하여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사랑하는 나의 오랜 친구. 2017년 9월 셋째 주였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방을 잡았다. 호스트는 은퇴한 도서관 사서로 남편과 사별했다. 프로필을 보고 자식이 넷이고 손주는 6이고 요리와 영화 관람에 취미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병원에서 3km 남짓 떨어진 작은 아파트의 맨 꼭대기층에 살았다. 깨끗하고 깔끔한 집이었고 희미하게 쿠민 향이 났다. 손님방은 대개는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낄 만한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플러시 천으로 된 카펫들, 푹신한 거위털 이불 위에 베개를 여러 늘어놓은 침대, 말린 꽃이 담긴 도자기병이 놓인 작은 탁자, 문고판 미스터리 소설이 쌓인 침대 옆 협탁. 내게는 도무지 편안하지 않은 그런 장소였다. 사람들이 대체로 아늑하다, 개미 틀리히니 휘게니고 할 법한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숨이 막히기도 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고 했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곳을 떠나기 직전에야 내가 예약하고 도착하는 사이에 고양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소식을 퉁명스럽게 툭 던지고는 곧장 화제를 돌렸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볼 수도 없었다. 사실 물어보려던 것도 그의 태도에 그래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그렇게 화제를 돌린 것이 감정이 복받쳐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불평을 남길까 걱정되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 울적해지게
호스트가 죽은 고양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함.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늘 보이는 그런 후기. 주방에 차려둔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에어비앤비에서 권고하는 대로 그 시간에 호스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숙박객을 위해 시내에서 열리는 행사 광고를 붙여놓은 코르크판을 살펴보았다. 일본 판화 전시, 공예, 박람회, 순회 중인 캐나다 무용단, 재즈 페스티벌, 카리브해 문화 페스티벌, 이곳 경기장의 경기 일정, 시 낭독 공연, 그리고 그날 밤 7시 반, 그 작가의 강연이 있었다. 사진 속 그는 냉혹해 보인다. 아니, 냉혹하다는 너무 냉혹하다. 근엄하다고 하자. 나이 들어가는 백인 남자들이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갖게 되는 그 인상. 순백색 머리칼, 부리 모양의 코, 얇은 입술, 날카로운 시선. 맹금류를 닮은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꼭 와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부디 와주시면 좋겠어요. 도무지 이런 말은 할 것 같지 않다. 그보다는 이런 식에 가깝다. 명심해. 내가 당신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 그러니 내 말 새겨들어. 그러면 뭐가 뭔지 좀 알게 될 테니. 한 여자가 그를 소개한다. 그에게 강연을 부탁한 학과장이다. 익숙한 유형의 여성이다. 매력 넘치는 학자, 지적인 요부. 똑똑하고 고등교육도 받았지만 페미니스트이고 힘있는 자리에 있는 여성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결코 촌스럽게 옷을 입지도 않고 따분한 공부벌레이거나 무성적인 드센부리도 아님을 알리려고 기를 쓰는 그런 사람. 그러다가 특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 딱 달라붙는 치마와 굽 높은 신발, 빨갛게 칠한 입술과 염색한 머리. 그 모든 것이 난 아직 섹스할 만한 여자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상 배를 고를 것이 뻔한 마른 몸매. 그런 여성들의 머릿속에는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도 섹스 심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안타까울 만큼 자주 떠오른다. 그 섹스 심벌이 때로 당혹스럽더라도 이런 여성들은 어린 시절에 시달린 기억이 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좋은 머리 때문에 남자들은 안경 쓴 여자들에게 수작을 걸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똑똑한 여자, 책을 좋아하는 여자, 수학선수, 과학에 빠진 공부벌레들을 겨냥한 말이었다. 시대는 변화한다. 지금 안경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자기는 똑똑한 여자에게 끌린다고 의스대는 남자들이 얼마나 흔한가. 혹은 최근 한 젊은 배우가 공유한 글은 이러했다. 뇌가 큰 여자야말로 가장 섹시한 여자다. 고백하건대 그 말을 듣고는 눈을 얼마나 치떴던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머리를 획 젖혀야 했다. 토스카니니가 리허설 도중 한 소프라노에게 너무 짜증이 난 나머지 소프라노의 커다란 가슴을 움켜쥐며 이게 두뇌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소리쳤다는 일화 같은 게 사실리 없지 않은가? 그러고는 이런 말이 생겼다. 남자는 엉덩이가 뚱뚱한 여자에게 수작을 걸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강연 후 을에 이어지는 학과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훤히 보인다. 남자의 명성을 생각하면 이 근방에서 가장 값비싼 식당에서 준비한 훌륭한 만찬일 테고 거기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을 것이다. 당연히 여자는 한담 말고 무척 진지한 대화를 바랄 것이고 어쩌면 약간의 희롱도 기대하겠지만 남자의 관심이 줄곧 식탁 저 끝에 앉은 대학원생에게 쏠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자의 안내를 맡았고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동행하며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호텔로 수행하는 임무까지 맡게 된 그 대학원생은 고작 와인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자꾸만 자신에게로 향하는 그의 시선을 갈수록 대담하게 맞받는다. 그 일화는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구글 검색을 해봤다. 어떤 검색 결과들에서는 소프라노의 가슴을 진짜로 움켜쥐지는 않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했다고 한다. 빠질 수 없는 절차로 연사의 공적이 나열되는 동안 남자는 시선을 내리깔고 겸손한 척하며 마음이 불편한 듯 인상을 쓴다. 그렇다고 아무도 속을 것 같진 않지만 교재 공부보다 강의를 얼마나 잘 들었나에 따라 성적을 받았다면 난 아마 낙제를 했을 것이다.
뭔가를 읽거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집중력을 잃는 법이 별로 없는데 어떤 종류이건 강연만 들었다 하면 곤란에 겪는다. 연사가 입을 떼기가 무섭게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게다가 특히 이날엔 유독 정신이 어수선했다. 오후 내내 병원에서 친구와 함께 있었다. 친구의 고통을 지켜보느라 친구의 상태를 본 내 당혹감을 행여 알아챌까 내비치지 않으려 기를 쓰느라 기진맥진했다. 병을 대하는 일, 그 일에 능란했던 적 또한 없었다. 그래서 자꾸 딴 생각에 빠졌다.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그랬다. 이야기의 흐름을 몇 번이나 놓쳤다. 하지만 별 상관없었다. 강연은 그가 잡지에 기고한 긴 글에 기초한 것이었고 난 그 글을 이미 읽었기 때문이었다. 나도 읽었고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읽었다. 병원에 있는 친구도 읽었다. 짐작건대 청중도 대부분 읽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 가운데는 이미 내용은 잘 알고 있기에 질문을 하고 싶어서 작가가 했던 주장에 대한 논의를 듣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특이한 결정을 했다. 오늘 밤 강연에 토론은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그의 강연이 끝나고서야 알 수 있었다. 다 끝났다고 그가 말했다. 그는 어느 다른 작가의 프랑스어 문장을 번역해서 인용했다. 그는 어느 다른 작가의 프랑스어 문장을 번역해서 인용했으며 인간 이전에는 숲, 인간 이후에는 사막, 대재앙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희생을 해야 하든 인류에게는 그렇게 해보려는 의지가 집단적 의지가 없음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지능 있는 외계 생명체에게 우리 인류는 죽음 소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다 끝났다고 그가 다시 말했다. 수세대를 거쳐 우리를 지탱해온 믿음과 위안도 이제 더는 없고 개개인의 지상에서의 삶은 어김없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은 계속 이어지며 우리가 속한 세상은 지속되리라는 암도 이제 더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문명은 지속되지 못할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을 지닌 채로 우리는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 세계와 우리 문명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온갖 힘들로 그것을 막아세워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지내요? 장편 소설 일부를 낭독을 했습니다. 시그리드 누네즈 작가가 쓴 장편 소설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었구나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엘리이고요. 엘리에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